안녕하세요. 도쿄가이드 구부입니다. 우에노 TMI 영상이 너무 늦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대본을 자꾸 고쳐보고 찍어온 영상도 어떻게든 맞춰보고자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처음부터 기획해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타임라인 확인하시면서 원하시는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에노가 어떤 동네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우에노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에노는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도쿄에 처음 가시는 분들이 호텔을 잡기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환승이 적어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나리타 공항과 바로 연결돼 있고 도쿄에 처음 오시는 사람들이 갈 만한 아사쿠사, 신주쿠, 시부야, 아키하바라, 긴자 같이 제일 유명한 동네는 환승 없이 전부 이어져 있어요. 다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에노 공원의 동물원과 공룡화석을 볼 수 있는 과학박물관 같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요금도 쌉니다. 커플끼리 데이트 오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동물원도 괜찮고 미술관도 괜찮고 계절에 따라 꽃놀이나 뱃놀이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건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부 중인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우에노 지역 하나로 에도,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 시대의 모든 건축 양식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에노의 안성맞춤입니다. 우에노 공원에만 2개의 박물관, 3개의 미술관, 음악 듣는 곳을 뭐라 하죠? 콘서트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곳 또한 2곳 정도 있습니다. 나츠메 소세키 같은 일본 유명 소설가도 우에노 일대를 배경으로 소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윗동네에는 문호의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도 있고요. 파워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우에노 공원에는 수험생, 취준생, 사업가,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파워스포츠이 3곳 있습니다. 다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로컬 지역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립보리, 야네센 지역과 함께 묶어서 하루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에노에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어떻게 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때가 됐죠? 우에노는 도쿄의 2시쯤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나리타 공항의 케이세이선이 우에노와 한 방에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공항에서 스카이라이너를 타고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호텔도 많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은 여행의 첫 단추를 큰 힘 들이지 않고 깔끔하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하네다 공항은 시나가와에서 JR 야마노테선으로 한번 환승해야 합니다. 그 다음 도쿄에서 제일 유명한 JR 야마노테선이 달립니다. 아키하바라, 도쿄역, 시부야, 하라주쿠,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등 유명한 대도심으로 환승 없이 한 방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쿄 메트로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죠. 긴자선을 타고 아사쿠사까지 5분이면 갑니다. 긴자까지는 10분이면 갑니다. 시부야까지 30분이 조금 안 걸립니다. 히비야선을 타고 환승 없이 롯본기까지 30분이 조금 안 걸립니다. 지난번에 올린 찐 로컬 동네 미노와바시까지 5분이면 갑니다. 예전에 영상으로 만든 립보리 야네센 지역과 도보 여행으로 함께 묶어서 여행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뜨는 2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로컬 느낌 한가득 느끼면서 뚜벅이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도쿄가 처음이라면은 우에노 숙박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에노 공원입니다. 우에노 여행의 콘텐츠 90% 이상은 우에노 공원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에노 그 자체예요. 우에노 공원에 가면은 우에노 동물원, 도쿄 국립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 도쿄도 미술관, 국립서양미술관, 우에노 모리미술관, 도쿄 문해회관 같은 큼직한 공공문화예술 공간이 있고 더 자잘하게 보자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쿄 예술대의 시설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관심 없는데 우에노 공원에 꼭 가야 할까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과감하게 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큰 공원일 뿐입니다. 숙박만 하시고 차라리 다른 관광지에 가시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봄, 여름, 가을에는 가셔도 돼요.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연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활짝 피거든요. 일본에서도 역사적으로 사랑받는 꽃놀이 명소입니다. 겨울은 볼 게 없어요. 휑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에노 공원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할 예정이니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에서 마음에 드시는 곳 찾아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우에노 공원이 어째서 이렇게 크고 뭐가 많은지 알아봅시다. 우에노 공원의 시작은 거대한 절이었어요. 지금 도쿄 국립박물 왼쪽에 붙어 있는 관영사 카네이지라는 절의 땅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관영사가 전성기였을 때는 30만 5천 평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에버랜드가 약 30만 평인데 대충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럼 어째서 이렇게 넓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정계에 빽이 있었기 때문이죠. 에도 시대의 막을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리고 그의 측근 아마미 스님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풍수지리학을 믿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성에 설해야 하는데 북동쪽과 남서쪽에는 귀신이 드나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 북동쪽에 우에노 공원에 관영사를, 남서쪽에 시바 공원에 증상사, 조조지를 세우게 됐죠. 하나 더 TMI를 드리자면은 고쿄의 해자 북동쪽이 N자로 이렇게 확 꺾여 있는 이유가 귀신이 오면은 유턴하라고 의도적으로 꺾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마미 스님이 현재 우에노 공원의 관영사의 관리를 맡게 됐는데, 그 당시 절이 있던 땅에 벚꽃나무와 연꽃을 엄청나게 심어서 에도 시대부터 꽃놀이 스폿으로 사랑받는 장소가 됐던 것이죠. 지금도 공원 곳곳에 절이나 신사 같은 건물이 남아있는 이유가 옛날에는 전부 절 안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절이 있었으니 야나카 근처로 작은 절들이 우후죽순 지어지게 된 이유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1866년 제네럴 셔먼호 사건과 1871년 신민양요 사건 등 미국 함대가 개항을 하라고 이렇게 쳐들어온 일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일본에 먼저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흑선이라고 불리는 검은 군함을 끌고 일본에 개항을 하라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개항에 부정적이었던 에도의 세력들과 이 대포맛을 따끔하게 본 서양 문물의 필요성을 느낀 메이지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이지 세력이 이기고 메이지 시대가 시작됐죠. 에도의 잔당들이 마지막으로 버티던 곳이 지금 우에노 공원 관영사 절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여파로 그냥 다 부수고 불태우고 하다 보니까 원래 관영사는 없어졌고, 지금 있는 관영사는 새로 복원한 관영사 2세입니다. 여기 보이는 관영사의 커다란 비석이 에도와 메이지의 전쟁을 다룬 우에노 전쟁 비석입니다. 그렇게 메이지 정부의 손에 들어온 관영사의 넓은 토지, 원래는 군사병원을 지을 생각이었지만 네덜란드 출신의 군의관 보드인 박사가 야,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뭔 병원을 지어? 다 함께 즐길 수 있게 공원을 지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일본 최초의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에노 공원에는 보드인 박스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도쿄도 미술관 앞에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큰 공원을 손에 넣게 된 메이지 정부는 서양과의 교류를 계속하면서 만국 박람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그때 딱 이 우에노 공원이 박람회 장소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지금의 도쿄 국립박물관이 우에노 공원에 지어져 있는 이유도 박람회 때 전시한 물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때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나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 뺏어온 유물들도 많이 전시돼 있어 조금 안타깝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동양관에서 한국의 유물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박람회를 몇 번 열다 보니까 미술품을 전시할 공간도 필요해서 미술관도 짓고 그렇게 된 거죠. 우에노 동물원도 박물관의 부속시설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를 기념해서 중국에서 판대를 받아왔는데 일본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우에노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물들을 귀엽고 이쁘게 잘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의 운이지만요. 저는 판다 궁뎅이만 보고 나왔습니다. 대충 이 정도 역사적 지식을 알고 가신다면은 우에노 공원을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재밌을 포인트가 몇 가지 더 남았습니다. 지도를 보죠. 우에노 공원에 도쿄대학교와 도쿄예술대학교가 바로 붙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둘 다 나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립대학입니다. 그런데 대학교 옆에 바로 국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딱 붙여놓았다는 것은 학생들이 틈날 때마다 가서 견학하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도쿄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도쿄예술대학만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 얘기가 좀 나올 예정이니 관심 없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타임라인에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는 도쿄예대 붉은 벽돌 1호관입니다. 도서관 서고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메이지 시대의 건축 특징을 찾아볼 수 있죠. 세 가지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로 벽이 두꺼워요. 외벽만 1층이 50cm, 2층이 40c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성인 남성 기준 2뼘 이상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술이 없을 때 지어져서 그래요. 두 번째로 창문이 아치 모양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술로 뼈대를 잡을 수 없으니 벽돌을 일자로 쌓으면은 그냥 무너지겠죠? 그래서 아치 모양입니다. 세 번째로 벽돌 크기가 요즘 규격이랑 다르대요. 이건 봐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 패스. 그 옆에 있는 건물도 봅시다. 쿠로다 기념관입니다. 다이쇼 쇼와 시대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다이쇼 시대에 철근 콘크리트 기술이 도입돼 건물 윗부분을 평평하게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돌이나 타일 같은 거를 장식용으로 외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스크래치 타일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폭포 위의 집으로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의 제국 호텔에 쓰면서 이제 그 시대에 유행이 됐습니다. 쿠로다 기념관 옆에 도서관도 메이지, 쇼와 헤이세이 시대의 스타일 3개가 짬뽕이라고 하는데 너무 마니악하니까 패스. 그럼 그 옆에는 제일 거대한 도쿄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옛날 거는 관동 대지진 때 무너지고 제국주의 시대 때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서양 스타일의 몸통과 일본 스타일의 지붕이 특징입니다. 서양에 지지 않고 동양의 패자가 되겠다는 그 당시 일본의 마인드가 보여지는 건물이랄까요? 바로크 스타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화려하고 장식적으로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붕에 도깨비 모양의 기와 33개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33개의 모습으로 변신하면서 중생들을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내부도 엄청 화려해요. 지붕 쪽은 불교 쪽 사원에서 흔히 보이는 격자무늬, 바닷가 벽은 서양 스타일의 그 약간의 일본맛 추가, 본관의 오른쪽에는 아시아권 나라에서 가져온 유물을 많이 전시하고 있는 동양관, 왼쪽에는 다이쇼 1왕의 건축을 축하하며 지은 그냥 서양식 건물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국립박물관 옆에는 국립과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위에서 보면은 건물이 비행기 모양이거든요. 그 시절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가 비행기였으니까요. 밖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건물 가운데 지붕이 돔 모양입니다. 비행기 조종석을 의미해요. 돔도 그냥 사각형 위에 얹기 어렵다고 아치 4개를 만들어서 그 위에 얹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양은 전설의 새, 봉황 그림이라고 하네요. 여기도 서양과 동양 스타일의 짬뽕이죠. 화려하고 장식적인 걸로 보면 여기도 바로 그 양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TMI 한 스푼 하자면은 국립과학박물관 앞에는 천엔 집회의 주인공 노구치 히데요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매독균 발견, 황열병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라 일본인들이 좋아한답니다. 국립과학박물관 옆에는 국립서양미술관이 있습니다. 옛날 일본 서합가 마츠카타 코지로의 수집품을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술관입니다. 입구 앞에 이 로댕의 지옥의 문이랑 생각하는 사람 동상으로 유명하죠. 이 건물부터는 이제 나라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의 디자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모더니즘 건축의 르 꼬르비지에 건축가가 일본에 지은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2016년 세계유산으로 등록까지 됐죠. 어째서 이렇게 각광받는지 건축적 요소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본 옛날 건물들과 다르게 필로티 구조로 이렇게 두둥 하고 튀어나온 권위적인 입구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개방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죠. 더불어 창문이 별로 없어서 건물이 무거운 느낌을 줄 수 있음에도 1층이 필로티여서 건물이 이렇게 붕 떠있는 느낌을 주니까 그 무게감을 가볍게 와닿도록 만들었어요. 외벽의 경우에는 자갈이 꽉 채워진 판넬이 붙어 있는데 화창한 날에는 빛과 그림자가 이렇게 명확해서 이제 자갈자갈한 느낌을, 비가 오는 날에는 촉촉하게 젖어서 이제 조금 차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양미술관 옆에는 도쿄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르 코르비지에의 제자 마에카와 쿠니오가 디자인했습니다. 비슷한 요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1층은 시원시원하게 그냥 유리창으로 다 뚫어버려서 시민들에게 개방된 느낌을 주고 있죠. 스승님과 제자의 건물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건축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일정 조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에노의 파워스폿 3곳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에노 공원에 거대한 연못, 시노바지 이렇게 딱 보이는 저 절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이실 겁니다. 관영사의 관리를 맡은 아마미스님이 이렇게 팍팍 밀어주던 일본 민간신앙 칠복신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제일 메인으로 볼 수 있는 이 건물은 칠복신의 홍일점 벤자이텐을 모시는 곳입니다. 일본식 비파인 비와를 들고 있는 여신님으로 예술과 사랑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어로 빚을 갚다라는 뜻의 변제가 벤자이로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금전운에도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기도해 봅시다. 참고로 질투가 많아서 사랑을 담당하지만 커플이 함께 가면 깨진다는 미신이 있으니 솔로분들만 기도해 봅시다. 그 오른쪽에 검은 사당은 마찬가지로 칠복신 중 하나인 다이코쿠텐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다이코쿠텐은 사업운과 재문오른을 관장하는 신인데 일본 식당에 가보시면 가끔 보따리랑 망치 같은 거 들고 있는 아저씨 장식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이코쿠텐이에요.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빨간색 5층탑 옆에는 화려한 금박을 씌운 동조궁이 있습니다. 에도의 막을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 도쿠가와 요시무네와 에도 시대의 마지막 수장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신으로 모시는 곳입니다. 1651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아무튼 이러쿵저러쿵 도쿠가와 집안이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죠. 다들 관심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굳이 여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동조궁 옆에 이 꼬다리로 너구리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경쟁운을 담당하는 너구리입니다. 일본식 말장난에서 따온 거예요. 일본어로 너구리가 타누키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을 누키, 뛰어넘다 라는 말장난으로 경쟁에서 남을 다 뛰어넘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취준생이나 이제 어디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에게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보려면은 500엔을 내고 동조궁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사람들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볼 게 많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너구리와 비슷한 포지션에 우에노 합격 대불이 있습니다. 여긴 공짜예요. 동조궁에서 빠져나와 이제 근처 오른쪽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불교식 도움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얼굴만 남은 불상이 모셔져 있어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수험생이나 취준생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착 붙게 해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까요? 원래 이 불상 이 몸통까지 다 있던 멀쩡하고 거대한 불상이었습니다. 관동대지진 때 머리가 똑 떨어지더니 태평양 전쟁 때는 시부야의 하치코 동상과 마찬가지로 금속이 부족하다고 총알만 들러 몸통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얼굴만 남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죠? 그래서 더 안 떨어지는 불상 우에노 합격대불입니다. 기도하고 불상에 눈물을 만지면은 효과가 따블이래요. 우에노 공원은 이 정도만 알고 가면은 어지간히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공원 가운데는 스타벅스 등 카페가 이렇게 2개 운영 중이니 중간에 힘드시면은 쉬었다 갑시다. 다음으로 유명한 곳은 아메요코초 시장입니다. JR 우에노역에서 JR 오카치마치역 사이에 위치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관광지로서 너무 유명해져서 이 찐 로컬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옅어진 느낌입니다. 시장이라서 이것저것 많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만 질보다는 가격에 초점을 맞춘 곳이 많고 한국인이 굳이 여기서 쇼핑을 즐길까 하는 의문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나마 재밌게 구경한 건 이제 미국식 점퍼나 항공 점퍼 같은 걸 파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이건 아메요코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그런지 손님도 중국인이 많고 점원의 반절 이상도 중국인 점원이에요. 소신 발언! 개인적으로 일본스러운 야시장 느낌은 전철로 5분 떨어진 아사쿠사 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한 3일, 4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것도 저것도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는 곳은 맛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곳 2-3곳 뽑아보자면은 이자카야 호테이짱이랑 간단하게 2차로 후딱 먹고 가기 좋은 우오쿠사입니다. 호테이짱은 가격도 꽤 저렴하다고 느꼈고 음식도 진짜 맛있었어요. 대부분 실내 흡연이 가능한 아메요코초의 술집들 중에서 실내 금연인 부분도 비흡연자인 저에게는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래도 담배 냄새는 조금 나요. 우오쿠사는 눈에 잘 안 띌 수 있는데 2명, 3명 정도 놀러 오셨다면 간단하게 이렇게 서갖고 빨리 먹고 가기 좋은 곳입니다. 서서 마시는 타치노미인데 인당 술은 최대 2잔, 이용시간 30분까지로 회전율이 엄청 빨라요. 일본주 덴슈에 이 사시미 세트랑 생굴은 꼭 드셔보세요. 제가 굴은 잘 안 먹는 편인데 여기서 먹은 게 진짜 신선하고 거부감 없이 맛있더라고요. 라면집도 유명한 게 한 2곳 있는데 간장 베이스에 오리고기 차슈를 올리는 카모토 네기, 웨이팅이 길고 가격에 비해 양이 조금 적은데 그래도 깔끔한 맛이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라멘 종류에 상관이 없으시다면 바로 옆에 하카타 라멘을 파는 곳이 있어요. 카모토 네기와 비교해 돈코츠 베이스라 조금 텁텁할 수 있지만 금방 들어갈 수 있고 볼륨이 푸짐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채볶음이랑 이렇게 면을 따로 주시는데 한 젓가락 가득 떠서 면이랑 같이 호락 먹으면 순식간에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그 외에 갈만한 곳은 따로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명 관광지라 괜찮은 곳들은 웨이팅이 좀 있습니다. 작은 TMI로 이 밖이든 아니든 담배 피우는 곳이 많아서 비흡연자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신주쿠 같은 곳도 비슷해서 여기만 그렇다고 할 수도 없어요. 주의사항으로는 이 삐끼들이 있는 곳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하라주쿠와 마찬가지로 흑인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바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흑인들 옷가게에 잡혀가면은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로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 어째서 이런 시장이 생겼는지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신주쿠 쪽과 마찬가지로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우에노역 앞에 미군들 물건을 떼어다 파는 암시장이 발전을 했어요. 그때 전쟁 직후라 구하기 힘들었던 아메, 일본어로 사탕, 이걸 많이 팔아서 아메요코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첫 번째 설이 있고, 미군들 물건을 많이 팔아서 아메리카의 아메요코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지화가 많이 진행됐고 코로나 때문에 문 닫은 가게도 많고 새로 생긴 가게가 부쩍 늘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일본인들이 물건을 흥정해서 깎고 깎는 그런 재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때 문화가 남아있는 게 이제 1000엔에 무작위로 초콜릿을 막 담아주는 가게가 있는데 이러면서 한가득 담아주십니다. 아마도 옛날에는 다른 가게들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오래 볼만한 건 없고 오후에 잠깐 들러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에 주전부리 먹고 가기 좋습니다. 저녁에 가면은 사람이 많아져서 웨이팅이 길 수 있어요. 우오코사 같은 맛집은 8시에 닫아버리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 이와사키 저택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다크투어리즘 관광지예요. 다크투어리즘이란 역사의 부정적인 것을 보고 배우기 위한 여행을 말합니다. 왜 한국인들에게 불편한 장소인가 하면은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군함도에서 석탄을 캐고 전쟁 물자를 팔아 부자가 된 미쓰비시 그룹 창업가의 생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야스쿠니 신사와 비슷한 포지션일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도 설명을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1편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냥 설명드립니다. 그래도 알아두면은 혹시 모르고 방문하는 것보다 피할 수라도 있으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북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살펴보자면은 2016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아가씨의 모티브가 된 장소입니다. 여기서 따온 설정이 많아요.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여주인공 수키가 저택에 들어갈 때 사사키 부인 역의 김혜숙 배우님이 이런 설명을 하죠. 이 집엔 건물이 셋이야. 영국 건축가가 설계한 양관하고 일본식 화관을 합쳐서 본체라고 해. 양식 일식이 하나로 붙은 건물은 일본에도 없다지. 나리마님이 일본하고 영국을 존경해서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신 거야. 그 다음은 별채인데 나리마님은 거기다 서재를 꾸며놓으셨어. 세 번째는 하인 숙소야. 총독부에도 연줄이 있어서 전기까지 끌어다 쓰는데 이런 댁에 왔으니 네가 얼마나 싹싹한 하녀가 되어야겠니? 네! 전부 구 이와사키 저택입니다. 영화의 집주인은 황해도의 금광을 어쩌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미쓰비시는 군함도의 석탄이죠. 실제로 도쿄대 영상에서 잠깐 언급한 영국 건축가 조시아 콘도르가 지은 저택입니다.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물을 반반 섞어놨고 지하실도 있고 별관도 있고 심지어 발전소도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많이 따온 걸 알 수 있죠. 영화는 픽션이 가미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저는 처음 딱 보고 되게 착잡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더럽게 화려하게도 지어놨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게 다 우리 조상님의 피눈물로 번 돈이구나. 이 책에서 배운 글자가 아닌 피부로 와닿았거든요. 이 내부에도 대리석으로 조각한 난로라던가 딱 봐도 손이 많이 가게 생긴 마룻바닥 패턴이라든가 금박을 씌운 벽지, 엄청 큰 거울, 거울이라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저택이 지어질 당시에는 일본에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수입해온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라면은 그 시절 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 가이드가 설명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방마다 있어요. 지금이야 전등이 흔하고 밝으니까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힘들었으니 이런 커다란 거울로 햇빛을 최대한 반사해서 방을 밝게 만들려고 한 이런 장치라고 하네요. 역사적인 배경은 어둡지만 건축가인 조시아 콘도르, 여행 중 그가 남긴 흔적을 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어둡고 참 아프지만 이 집의 건축가 조시아 콘도르, 도쿄 여행 중에 그가 남긴 흔적을 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마루노치 영상에서 언급한 미쓰비시 1호관 미술관, 영국식 건물로 설명을 드렸죠. 이것도 영국 건축가 조시아 콘도르의 작품입니다. 미쓰비시 1호관? 미쓰비시 창업가의 생각? 왜 조시아 콘도르가 여기저기서 나오는지 아시겠나요? 그 당시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이나 아니면 재벌,
권력자들의 집을 많이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시아 콘드로의 제자가 도쿄역을 설계했습니다. 비슷한 그런 벽돌 건물이죠. 그리고 그 도쿄역 건축가의 제자가 구서울역, 옛날 서울역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 이 아저씨 어떻게든 한국에도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도 그의 작품이 도쿄 곳곳에 유명 관광지로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도쿄를 점령하면서 이 저택도 미군들 사령부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 땅이랑 이 자잘한 건물들도 많이 빼앗겼다고 해요. 미군들이 일본 재벌 해체를 하려고 이것저것 힘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 미국이 규제도 많이 풀어주고 그래서 다시 꼬물꼬물 부활했다고 할 수 있죠. 영상 끝내기 전에 개인적인 여행 철학에 대해 하나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에노 영상에 달린 댓글이 하나 있어요. 여기도 파넬팔이군. 긁혔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여행 유튜버로서 일본의 좋은 것만 전달해야 하는가? 일부러 반일 요소가 담긴 한국인들에게 거부감 있는 걸 알려주는 거는 좀 그런가? 근데 그러기엔 일본이 한국에 남긴 흉터가 너무 많아요. 일본이 한국을 발판으로 밟고 올라선 흔적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거북하다고 무시하고 덮어만 놓아야 할까요? 일본의 좋은 부분만 즐겨야 할까요? 여행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항상 먹고 즐기고 쉬러 가는 것만이 여행의 전부는 아닙니다. 책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도 여행의 한 종류죠. 100년 뒤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가 사라질까요? 1000년 뒤에는 사라질까요? 이미 일어났던 일이니 앞으로도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일본과 영원히 척을 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수록 유리할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게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착취당할 때 이들이 쌓아놓은 결과물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일본의 좋은 점, 나쁜 점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최대한 좋은 것만 다 빨아먹어 배워야 해요. 한국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 지는 일이 없을까요? 최대한 우리가 못했던 거는 반성하고 이 좋은 것만 한국 스타일로 잘 배워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먹고 즐기고 이렇게 쉬기 위해서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관광의 한자 뜻은 다른 지역의 빛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빛이 있다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림자의 존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빛만 있으면은 그게 밝은 거라고 알 수 있을까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만 있으면은 빛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을까요? 가리지 말고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배워두자고요. 언젠가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쿄 가이드 구부였습니다.